국정감사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오늘 국감이 없는 날이라 아침에 조금 쉬시기도 하고 또 국감 준비도 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또 일꾼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을 쉬지 못하게 이렇게 또 귀찮게 여기까지 나오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고 단합해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는 저력 있는 민주당임을 그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앞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하고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제 우리 당 경선 후에 며칠 지나면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당 정치의 힘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경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요즘 그 기자들은 듣지 마세요. 국정감사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 박영선 후보 수행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무료급식소 수행을 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 노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박수도 치시고 와서 악수하자고 쭉들 모여서 쳐다보시고 거기 관리소의 그 책임자가 이 근래 이런 일 처음입니다. 누구누구 때도 안 그랬다. 언제 누가 왔을 때도 없었답니다. 박수까지 친거 그분도 놀래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우리 박영선 후보에 대한 인기가 지지와 기대가 참 크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새벽 5시에 가락동에 있는 가스 충전소에 갔는데 택시 기사들이 그거 사실 12시간 이러고 와서 교대하고 가는데 귀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 기쁜 얼굴로 맞이해주고 가락시장에 가서도 새벽 시장에 그 경매하는데 아침 경매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싫은 기색하는 분 한 분 없이 약간 뭐라고 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었는데 아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그 박영선 후보 아주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결국 이렇게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인터넷 뉴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드디어 우리 박영선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 7% 정도가 앞섭니다. 그리고 단일화 경선에서는 아직은 조금 못 미칩니다만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 내로 근접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 아마 처음에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격차가 많이 나 있어서 그리고 또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래갖고 심지어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 내지는 위원장들 중에서도 좀 우리가 양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의 저력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사명감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거꾸로 회상을 해보십시다. 벌써 재작년이 되었습니다만 수원 장안에서 선거했을 때 여기 이찬열 의원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누가 기대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온 당력을 집중해서 하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분당은 어땠습니까? 그 민주당이 어디 발이라도 붙여본다는 지역이었습니까? 그러나 전국에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같이 힘을 합치니까 의원님들 제 옆에 안 오시면서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지사 선거는 어땠습니까? 강원도지사 선거 당일날까지도 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관측들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지금처럼 정당 정치가 불신을 받을 때야말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정당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현재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자 뭐니 해도 정당 정치가 의회 정치가 나라 살림을 맡게 되는 것이고 의회 정치, 정당 정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선봉에 민주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는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아침 제 라디오 연설도 정당 정치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당의 저력과 사명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야권 단일 후보 박영선 후보를 만들고 또 박영선 민주당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의를 아침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후보 만들고 민주당 시장 만든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결의를 굳게 다져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하고 내년 정권교체 교두보를 튼튼히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 차별 없고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복지사회 만들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박영선 의원께서는 정책위 의장을 맡으면서 저와는 아주 참 좋은 콤비를 이루었고 제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당에서 보석 같은 분이셨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하고 그리고 더 찬란한 그런 가치를 발휘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박영선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당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우리 손학규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박영선 의원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7% 차이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박영선 의원이 출마를 망설일 때 박영선 의원 본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빠르게 올라갈 거다. 근데 박영선 의원이 우리 당의 후보로 되면서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죽지세입니다. 이제 10월 3일 범야권 통합경선 이 기세로 돌파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통합 야당 후보로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안겨줄 분 누구냐? 박영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만 서울 시민들에게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감동 서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제 사무총장님이 이따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절반이 남은 국정감사와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에서 좀 더 치열하게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 지정의 부패와 무능을 얼마나 철저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것이 우리 민주당 승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더 치열한 투쟁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MB정부의 예산안은 한마디로 너무 안이한 가정에 입각한 태평성대 예산안이다. 성장률을 4.5%를 기초로 했는데 국내외 어떤 예측 기관도 3%를 초과하는 예측을 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B정권은 희망 성장률에 기초해서 예산을 짠 세계 유일한 정부가 될 겁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재정의 기본 원칙, 기본 ABC를 무시했습니다.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 경제가 호황이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경제를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국민 경제가 불황이고 침체가 예상이 되면 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 이것이 재정의 가장 중요한 경제 안정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작년에는 비교적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6.2% 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무려 29조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팽창적 예산을 해가지고 인플레를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대강 토목공사를 임기 내에 마치려고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런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3%밖에 안 된다는 것이 3% 이하라는 것이 모든 예측기관의 공통된 견해.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장기적인 침체가 분명하게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수출이 안 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국내 내수도 영향을 받을 텐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4%가 적어지는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참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본래 암만 제가 30여 년을 경제부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경제부처의 전문가들이 이런 예산 짰을 리가 없습니다. 막판에 가서 미국하고 일본이 정부가 그 신용등급을 S&P가 이제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화들짝 놀란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이 긴축재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세계 경제가 전부 이렇게 지금 장기 침체 상태로 가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서 긴축재정으로 가가지고 흑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러한 이 정권의 이 소통 능력과 경제 대응 능력이 없는 이런 점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첫째,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데, 일자리를 늘리는데 쓰여던 예산이 모두 6,40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그 예산이 1,375억 원, 일자리 개수로는 2만 개가 늘었을 뿐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통하여 공급한 일자리가 2009년에는 80만 개, 그런데 2010년에는 56만 개로 줄였고, 금년 2011년에는 54만 개로 줄였는데, 내년도에 이 정부가 일자리 사정을
2010년 수준 56만 개로 회복시켜 놓겠다. 2만 개만 늘리겠다. 이것이 저희가 볼 때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를, 이 위기는 장기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위기의 본질이 실물 경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큰 문제라,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2조 원 이상을 일자리를 늘려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예산으로 만들어줘야만 2009년 80만 개 정도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기가 막힌 것은 일자리의 보험은 중소기업인데 지금 중소기업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에 따르는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동안 신보, 기신보를 통하여 작년, 재작년 정부가 재정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이 절대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에 마이너스 2조 8천, 경제의 규모는 항상 커지니까 당연히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절대액이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에 절대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신보와 기신보의 재정 보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2010년, 21년에는 재정을 통해서 신보나 기신보의 기금을 단 1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위기가 오면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가장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보증재원을 예산을 통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줄기차게 그걸 주장해 왔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거꾸로 기금에서 5천억을 빼가지고 이걸 일반에게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죽이기 예산입니다.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에서 이 두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되고, 저희가 국회 직영위원들을 상대로 한나라당 의원들과 의견 조율을 해보니까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를 정부에서는 92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는 절대액으로는 매년 사상 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각종 법규에 의해서 4대 보험이라든가 각종 기초노령연금법이라든가에 의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법적으로 의무가 돼서 지출해줘야 되는 재정부담액은 대상도 조금씩 늘어나고 기준금액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년 절대액은 커집니다. 문제는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증가율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복지 수준이 어떠냐를 보면 우리의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 비율로 보면 OECD의 최하위권이고 전체적으로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정부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했었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예산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단 1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쳐져야 하고, 이 정부가 다음 정권에 균형 예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2013년도 균형 예산 달성을 위한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부자 감세를 법인세 분야도 확실하게 철폐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 분야에 상당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세외 수입 예산을, 작년에 세외 수입 예산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 기억에 1%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세워놓은 예산을 보니까 세외 수입 예산이 무려 제가 좀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의 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4조가 늘어나서 16.7%가 증가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2013년도 균형 예산을 만들겠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숫자를 메꾸느라고 아마 신보와 기신보에서 5천억을 빼다가 일반에게 세입에다 넣지 않았나 싶고, 또 무리하게 이제 공기업 매각 수입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2조 5천에서 3조를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나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해온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에 관한 분석 의원님들 참고하시고 국감과 대정부 질문에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태평성대 예산 이름이 무사태평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무사태평. 태평성대는 너무 좋아 보여요. 요새 홍준표 대표 말로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난다.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매일 권력형 측근 비리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론인들도 머리가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그러고, 우리도 잘 몰라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이 추가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 MB 정부의 이 부패 지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그동안 지적되고 재판 과정이 진행되거나 한 건데, 이것도 의원총회 자료 6페이지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박태규를 중심으로 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은진수, 김혜수 다 기소, 구속 이렇게 돼 있고, 홍상표가 조사 중이고, 그리고 김두우 수석이 구속됐고, 김경환 전 법무장관이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SLS 그룹 관련해서는 신재민 검찰 소환 예정이고, 박영준, 곽승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 새로운 권력 측근 핵심 필세가 이국철 회장에 의하여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에서는 출국이 최종 선고를 받았고,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박영준, 황철중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관해서 의총 자료 뒷페이지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남은 국감이나 또 대정부 질문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도와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현장을 다녀보면 한마디로 못 살겠다, 바꿔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가락시장에서도 상인들이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도 좋지만 좀 사람 사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뉴타운이니 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니 해가지고 이 토건 사업에 서울의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정말 사람 중심 서울특별시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이 썩고 있고 또 서울시정이 썩고 있습니다. 이렇게 MB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로 서울시정도 공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 혐의로 전직 사장들이 다 물러나는가 하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시장 10년 이것을 과연 누가 바로잡을 수 있으며 누가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나라당 시장이 또 되면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갖다 주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서울 시민들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 정치의 복원과 정당 정치의 제도약이냐 위기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월 26일 날 저희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을 만들면 정당 정치가 제도약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당 정치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커다란 우리 민심을 담는 그릇인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서울 시민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소통을 제대로 못해서 스스로 물러났는데 지금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시의원, 민주당 구의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민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현장을 돌면서 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10월 26일 날 저희 민주당이 10년 만에 시장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잘 안 되면 후보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월요일 날 당에서 이제 경선 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 경선 협상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첫째, 이 3대 3대 4라는 것은 민주당 안이 아니고 서로 조종한 안이었고 어제 통합과 혁신의 모임에서도 문재인 수석께서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 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약간 양보한 안이라는 당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가 6, 국민경선이 4로 이제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세부 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서로 팽팽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영화 최종병기의 별명을 어느 분인가 붙여주셨는데 그 최종병기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 화살을 겨누니까 만주족 대장이 바람을 계산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 바람을 계산하지 말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님 측에서 저희 민주당이 계산하지 않고 극복하겠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저희가 수용을 할 테니까 협상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선, 감동적인 경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